이보게, 오늘도 한우 200만 원어치만 썰어주게. 그 한마디가 조용했던 오후의 공기를 단번에 갈라놓았습니다. 여든의 노인이 매일 소고기 200만 원을 사간다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죠. 정육점 사장도 더는 그 상황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 할아버지는 그 비싼 소고기를 그렇게나 많이 사가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노인은 정육점 문을 열었습니다. 시각 오후 3시 20분 변함없는 시간, 변함없는 발걸음이었죠. 80세 한기호.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외모였죠. 등은 약간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손에 든 낡은 청가방 하나가 그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주문한 소고기의 양은 놀라웠습니다. 200만 원어치였습니다.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째, 아니 어쩌면 그 이상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금액을 주문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했죠. 정육점 주인 박태원은 처음엔 그저 부자 노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돈 많은 어르신이 손주들한테 선물이라도 하시나 보다. 아니면 큰 집안의 제사 준비라도 하시는 걸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차림은 너무 낡았습니다. 점퍼 소매는 해져 있었고 운동화 밑창은 거의 닳아 있었죠. 200만 원을 매일 쓰는 사람의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듯 목소리는 항상 낮고 작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는 사람, 아니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고기를 주문할 때도 돈을 낼 때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원은 고기를 정성껏 포장하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행사라도 있으세요? 매일 이렇게 많이 사가시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살짝 들어 박태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나눠주려고요.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박태원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기호는 무거운 봉투 여러 개를 천천히 들고 정육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태원의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나눠준다고? 매일 200만 원씩이나 되는 고기를 누구한테 나눠준다는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사는 걸까? 혹시 누가 이 노인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박태원은 한기호의 텅 빈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원은 알바생 민준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그 어르신 오시면 조심스럽게 좀 따라가 봐.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지 확인만 해줘. 민준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미행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미행까지는 아니고 그냥 괜찮으신지만 확인 좀 해줘. 나도 마음이 영 편치 않아서 말이야. 혹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돼. 민주는 사장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한기호는 다시 정육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20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표정,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눠주려고요. 민주는 기호가 정육점을 나서자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들킬 것 같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들고 있었지만 쉬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하나를 지나고 골목 둘을 지났습니다. 주택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기호가 도착한 곳은 낡은 단독주택 한 채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녹슨 우편함에는 광고지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2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산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골목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기호는 무거운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문을 여는 소리, 무거운 것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담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담을 살짝 넘어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크고 하얀 냉장고였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볼 수 없는 크기였죠. 그리고 그 옆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두꺼운 장부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체 저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왜 매일 200만 원씩이나 되는 고기를 사서 여기에 보관하는 걸까?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기호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몸이 흔들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벽을 짚었습니다. 으윽!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호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담을 넘어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주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동시에 박태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박태원과 민주는 병원 복도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호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혹시 모르잖아. 누가 저 어르신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원은 약속대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순경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호, 이 동네를 담당하는 순경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태원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매일 200만 원어치 고기를 사가는 노인, 허름한 옷차림과 텅 빈 눈빛, 그리고 집안의 업소용 냉장고 2대. 이야기를 들은 준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확실히 이상하네요. 혹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준호는 메모를 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한기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박태원과 민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기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본 기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 동네 담당 순경 이준호입니다. 혹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최근에 수상한 사람들이 찾아온 적 없으신가요? 기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곤 짧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어르신, 정육점에서 매일 많은 양의 고기를 구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눠주려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요. 매일 200만 원씩이나요?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누가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기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밖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집안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호는 한참을 주저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안은 예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구라고는 오래된 밥상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냉장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용이 아니었습니다. 안쪽 작은 방에 업소용 대형 냉장고 2대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허름한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죠. 준호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진공 포장된 소고기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우, 등심, 갈비살, 고급 부위들이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수천만 원어치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 고기들은 모두 언제 사신 건가요? 최근 2달 동안입니다. 2달. 하루 200만 원이면 한 달에 6천만 원입니다. 2달이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대체 80세 노인이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한 걸까요? 민주는 냉장고 옆 탁자 위에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준호가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공책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일 200만 원, 6월 2일 200만 원, 6월 3일 200만 원. 매일같이 정확히 200만 원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부 곳곳에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우진.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었지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기도처럼 반복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 우진이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순간 기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박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기호는 한참 만에 천천히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드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요? 세상에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박태원과 민준도 말을 잃었습니다. 기호는 천천히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젊은 청년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6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우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효자였죠. 기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사진을 쓰다듬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5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우진이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죠. 친구는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는, 기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진이가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돈 좀 모아서 이번엔 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태원도 민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우진이가 못 먹은 고기, 우진이가 나누고 싶어 했던 마음을 제가 대신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매일 200만 원씩은 너무 과한 금액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이미 수십억 원을 썼을 텐데 이 허름한 집의 주인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2달 동안만 해도 1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기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가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응답이 곧 답이었습니다. 준호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 매일 200만 원씩 7월 18일까지. 그래야 우진이 이름으로 남긴 것을 받을 수 있다. 7월 18일. 오늘이 7월 16일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한 겁니까? 기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달 전에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이었어요. 우진이 이름으로 예금이 남아있다고, 그걸 받으려면 규칙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은행에서 그런 조건을 달 리가 없잖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진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5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이 이름으로요. 사기였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준호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어르신, 속으신 겁니다. 그건 사기예요. 우진 씨가 남긴 돈 같은 건 없어요. 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이 이름으로 뭔가 한다는 게 좋았어요. 우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이용한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7월 18일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거죠? 제가 그날 여기 있겠습니다. 반드시 잡을 겁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였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위로는 오래 갈 수 없으니까요. 내일이면 그들이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파출소에 나와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쯤 올 겁니다. 평소처럼 돈을 받으러 오겠죠. 준호는 동료 순경 2명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기호의 집 주변을 미리 확인하고 숨을 곳을 알아봤습니다. 범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박태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육점 문을 열고 민준을 불렀습니다. 내일 우리도 가야 할 것 같아. 어르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너무 걱정돼요. 2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한기호는 혼자 집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7월 18일. 마지막. 그들이 말한 날짜. 기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진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내가 남긴 돈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했다.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보고 싶었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내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 눈물이 장부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던 내 말이 자꾸 들려.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나눠줬어. 내가 먹지 못한 것을, 내가 주고 싶어 했던 것을 아버지가 대신 나눠줬어. 기호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마지막 대학 졸업 사진. 너는 항상 웃고 있었지.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선 웃었어. 효자였어, 우진아. 기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아버지는 평생 잊을 수 없어. 아버지, 돈 좀 모아서 이번엔 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나갔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우진은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버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우진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고인은 친구를 구하다가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끝까지 친구를 밀어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용감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호는 그저 아들이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길, 다시 웃으며 집에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진이 구한 친구도 왔습니다. 그 친구는 기호 앞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반복했습니다. 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 5년이 흘렀습니다. 기호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밥을 먹어도 밤에 잠들어도 혼자였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우진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2달 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한기호 씨 맞으십니까? 아드님 한우진 씨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호는 놀랐습니다. 우진이 죽은 지 5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한우진 씨 명의로 예금이 있습니다. 5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한우진 씨가 생전에 남긴 유언입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200만 원씩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그걸 증명하시면 남은 돈을 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진이 5억을 모았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언을 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 5억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8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규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기호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습니다. 우진이 뭔가를 남겼다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우진이 아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200만 원씩 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처음엔 진짜 나눴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 쪽방촌 사람들, 노숙인들에게 고기를 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몸도 버거웠고 마음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2대를 샀습니다.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우진이 남긴 돈 같은 건 없다는 걸, 자신이 속고 있다는 걸,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우진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부에 우진의 이름을 쓸 때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소중했습니다. 우진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기호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들을 잡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우진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면 기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끝이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호는 우진의 사진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7월 18일.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기호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동료 순경 2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민가에 눈에 띄지 않게 차를 세웠습니다. 어르신, 오늘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저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체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박태원과 민준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기호의 집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어르신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야지. 우리라도 곁에 있어 드려야 해.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무전기를 확인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그들이 눈치챈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기호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무전기로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대상 확인. 대기하라. 2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한기호 씨. 약속대로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3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몸을 낮추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호 씨, 잘 지키셨습니다. 매일 200만 원씩 2달 동안 정확히 1억 2천만 원을 쓰셨네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약속했으니까요. 여기 5억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가방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그걸 기호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셔야 해요.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입니다. 기호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돈은 정말 우진이가 남긴 겁니까? 남자들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우진 씨가 생전에 아버지를 위해 모아둔 돈입니다. 기호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진이는 그런 돈을 모을 수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월급도 많지 않았어요. 5억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그런 유언을 남길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게 돈 쓰라는 말은 했어도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달 아이가 아니었어요. 한기호 씨, 무슨 말씀을?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우진이 이름을 이용해서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 하나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계속한 겁니까? 우진이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우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실 건데요? 이미 1억 넘게 쓰셨잖아요.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와 동료 순경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손들어. 남자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명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뒷문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남자들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가방에서는 위조된 통장 여러 개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속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기호 씨만 노린 게 아니군요. 여러 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쓴 것 같습니다. 준호는 증거물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들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속은 당신도 바보예요. 알면서도 당한 거잖아요. 기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실려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제가 바보였습니다. 알면서도 당했으니까요. 1억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렸어요. 박태원과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박태원이 기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나쁜 게 아닙니다. 1억을 날렸는데 나쁘지 않다고요? 네, 어르신은 아들을 사랑한 것뿐입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은 우진 씨를 그리워한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기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이렇게 써서 미안하다. 준호도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기호 씨, 범인들은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고기들 제대로 된 곳에 기부하시는 게 어떨까요? 진짜 우진 씨의 이름으로요. 기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아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래도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위로는 오래 갈 수 없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7월 25일 우진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기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우진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오늘로 5년이구나. 사진 속 우진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 순간 26의 청년은 영원히 그 나이로 남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해볼까 한다.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로 내 마음을 전하는 거야. 기호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양복을 꺼냈습니다. 우진의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미리 연락해둔 복지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박태원과 민준도 일찍부터 나와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고기는 다 옮겨놨어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태원도 앞치마를 두르고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구워드려야죠. 어르신 아드님 이름으로 하는 첫 행사니까요. 기호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모료 당연한 거죠. 오전 11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이 왔습니다. 쪽방촌에서 사는 어르신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마음껏 드세요. 기호는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기가 불판 위에 올려졌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진짜 한우네. 이렇게 좋은 고기는 처음 먹어봐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기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진도 저렇게 웃었었지. 어렸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면 저렇게 환하게 웃었었지. 많이 드세요. 오늘은 배 터지게 먹어도 돼요. 기호는 직접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한 점 한 점 정성껏 구워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그럼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기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호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거. 기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못다한 일을요. 아드님이 훌륭한 분이셨나 봐요. 네,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기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행사는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고기가 모두 나눠졌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기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가 또 준비할게. 아이는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박태원과 민준이 기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보기 좋았어요. 어르신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박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우진이 이름으로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려고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정육점에서 재료 지원도 하고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올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기호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기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기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진아, 오늘도 너 대신 잘 나누고 왔다. 글씨가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내가 말했지. 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어.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모두 행복해했어. 내가 그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기호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였어. 너 없는 세상에서 외롭게 살았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없어도 내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혼자가 아니다. 기호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태원 씨도 민준이도 준호 순경님도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 이제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야.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생겼어. 장부를 덮었습니다. 기호는 우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아버지를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사진 속 우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름밤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리움이 기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슬픔 위에 새로운 따뜻함이 천천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싹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기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통해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우진은 떠났지만 우진의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기호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진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진심으로.